고3이니까 여기 고3이죠. 불을 꺼도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뒤에 거만. 불을 끄고 해도 안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 내신 듣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명목상은 수능 특강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혜성을 빌고 보고 비는 소녀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혜성을 보고 소원이 빌면 이루어진 이유가 혜성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죠. 소원을 빌 수 있을 정도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만 빌지 말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그래서 혜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 소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노력을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너희 노력을 응원하면 수능 대박을 끼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여튼 첫 단원이 일단 현대생활과 실천윤리학, 윤리학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전 윤리학 이쪽 파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파트를 윤리와 사상이라는 별도 과목에서 배우고요. 우리가 생활윤리잖아. 현대생활과 윤리, 그러면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윤리, 최근에 나온 윤리 요거를 2에서 5단에서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러면서 현대에 나온 다른 윤리학도 좀 곁다리를 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리학에 어떤 과목이 있나, 어떤 분류로 쭉 구성이 되는가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거 중에서 1단원에서 2, 4, 5, 2, 3, 4, 5, 6단원을 자세히 볼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윤자라는 게 윤리죠. 윤자가 뭘 뜻하냐면 이거는 교과에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들으세요. 윤자가 이렇게 쓰는데 사람인에다가 바퀴 윤자 써가지고 이 모을 집자를 쓰거든요. 위에 이거는 책이야. 사람이 그래서 책을 모은 거고, 그러면 사람이 책을 모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윤 윤자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리 뜻이 뭐야? 물리 사물에 대한 이치겠죠. 그래서 윤리는 사람에 대한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소개가 돼요. 근데 도덕이랑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거든. 근데 도덕은 조금 개인적인 차원이고 윤리는 혼자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무인도에서는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도덕적일 수는 있지. 도덕은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관한 어떤 것이 도덕적인 거에 대해 배우는 그 이치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에요. 윤리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가 규범윤리학이라는 윤리 범위로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 왔어요. 1번이 제일 처음 나오고 가장 윤리학다운 윤리학이 규범윤리학입니다. 1번 규범윤리학이고, 이 규범윤리학이 옛날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던 시절부터 계속 인간 행위는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겠죠. 그거를 고전윤리학이라 그래. 그리고 그 고전윤리학을 이론규범윤리학이라는 이름을 봅니다. 이론규범윤리학. 자, 규범윤리학인데 이 규범윤리학의 이론적 기틀을 잡는 거에 대해 고민하는 학문이야. 어떤 게 도덕적인가 그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이 빠삭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윤리학들이 여기 전부 들어가고, 우리가 그 윤사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윤사하거나 생윤하거나 2학년 때 배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윤리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 쭉 배운 그 내용들이 이론규범윤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 하에 이론적 근거,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이론적 근거라고 씁니다. 이론적 근거. 나랑 혹시나 처음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뒤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 교재 보면은 펼치면은 그냥 한 페이지로 앞뒤로 이렇게 답이랑 빈칸이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수업 진행할 때는 빈칸 보고 밑에 답 쓰면서 진행하고, 숙제가 나갈 겁니다. 숙제가 나가는 건 저번 시간 진도 나간 것까지의 빈칸 암기다. 빈칸 암기 해오십시오. 그래서 첫 시간에 한 5에서 10분 정도 테스트 보고 시작할 겁니다. 매주 그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암기해 오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이론적 근거입니다.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1의 2단원 파트에서 배우는 거다. 이 1의 2단원 파트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윤사에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윤사를 한 친구들은 그 1단원 내용은 꽁으로 그냥 좀 쉽게 좀 지나갈 수 있는 파트다. 근데 이렇게 쭉 이론규범윤리학이 나온 게 1950년대까지 정도로 치거든요. 그 이전까지가 전근대고 현대 이전 윤리학인 거지.
생활과 윤리는 현대 윤리학에 대한 걸 배우는 거다. 자, 근데 현대 윤리학의 특징은 뭐냐?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실천 규범 윤리학.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뭐가 너무 빠르냐면 물질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쭉 해서 자, 도덕규범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데 과학기술 속도가 최근에 들어서 너무 빨리 발전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AI가 진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AI가 우리 삶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구조적 실험 문제가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 뭐 코딩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못 구하고 있다 그러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AI 관련 규범이 아직 도입되기 전이잖아. 제대로 입법 절차를 거치기 전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도덕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그거를 기존의 공자왈, 맹자왈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 이게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뒤에 생명관에서 뇌사 문제를 배울 거거든요. 뇌사. 뇌사는 뇌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이야. 그지?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 때문에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답니다. 뇌간이라고 위에 뇌가 있고 이게 척수랑 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게 신경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중간 다리가 끊어져서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대.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뇌사 상태는 그냥 무조건 죽는 거니까. 그지? 그때는 뇌사 상태로 생명 유지장치로 뇌가 죽었는데 강제로 심장만 뛰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고. 뇌가 명령을 내려야 숨을 쉴 거 아니야 원래는. 그지?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문제가 산채로 죽어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볼 것인가 산 사람을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났어. 너무 어렵죠. 이전 윤리학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실천규범 윤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중요합니다. 학제적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학제적. 이거는 배우학자를 쓰고요. 학문이야. 쟤는 건널 제자 혹은 만날 제자를 씁니다. 학문들끼리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뇌사 문제에 대해서 윤리학 혼자 답을 내기는 힘드니까 저기서 의사 선생님들 나올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이다. 그래서 뇌사는 죽음이다 아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그 법률 지식 가진 변호사, 뭐 판사 이런 분들 와가지고 법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걸 지금 뭘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뇌사 상태는 법적으로는 죽음이다 아니다. 그리고 저기서 뭐 행정 전문가, 행정 실무자, 담당자 이런 거 오겠지.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 등본이 뭐 말소되는 시기는 뭐다, 어떤 것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모아가지고 삥 둘러 모인 다음에 어떤 게 죽음인가, 내 상태는 죽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 문제에 기존 윤리학을 적용하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천규범 윤리학 키워드로.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용어를 기억해라.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현실 문제, 물질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규범 윤리학, 고전 윤리학이 그걸 설명을 못해. 요 사이의 간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해요. 나중에 요나스라는 학자를 배울 거거든. 환경윤리에서. 그 사람이 쓴 용어입니다. 사람 이름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이다. 요나스라는 사람의 윤리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사람 이름도 나중에 나올 거지만 미리 한번 적어봅시다. 요나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 그래서 고전 윤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실천규범 윤리학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복잡한 현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학문들 도움을 받아야 돼. 학제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간학문적 성격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사이간자를 쓴다. 그래서 학문들끼리 서로 연관되는 거, 관련되는 거, 여러 학문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요. 실천규범 윤리학. 그래서 이론 윤리를 현대사회 연애 문제에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를 다룰 거예요. 적용한다. 이게 생윤 2에서 6단원까지 쭉 볼 내용입니다. 총 6단원까지 구성이 돼 있어. 그 중에 1단원에 소단원 1의 2단원에서 벤담 밀 공리주의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공리의 원리 기억납니까? 1학년 때 배웠죠. 공리의 원리 뭐였어? 제대였어? 제대 행복이었죠. 작년 승윤 우등생 좋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오늘날 여러 막 환경 문제 심각해지고 인권 이런 거 대두되고 하면서 공리주의를 어디에 적용한 문제가 나왔냐면 동물권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 게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 공리주의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 노동자가 엄청 많이 착취당하는 시기거든. 자본과 배때지만 불리려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고통도 자본과 고통과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의 쾌락을 동일하게 최대한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얘네들인데 고전윤리학이겠죠 이거는. 산업혁명식이다 남미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동물권 같은 게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왜 환경 문제 막 심각해지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게 도덕적이야라고 말한 거를 근데 동물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잖아 라는 동물 문제에 적용한 게 현대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천규범 윤리학에 들어가요. 나중에 뭐 사단원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볼 때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이런 거 볼 거거든. 그때 동물 중심주의자로 나올 거예요, 싱어. 똑같은 공리주의지만 옛날에 신경 쓰지 못했던 이런 오늘날 문제지 동물권 같은 거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윤리학입니다. 요까지가 전부 다 규범 윤리학에 속해요. 그리고 요거 차이점이 약간 있잖아. 이건 현대 문제 다루고 옛날 문제를 다루고 요거는 여러 학문들이 좀 융합하는 성격,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요거는 혼자서 같이 판단을 내리는 거고. 자, 근데 둘 다 뭘로 묶이냐면 둘 다 규범 윤리학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과 얘네들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게 같이 나와요. 얘네들 둘은 다 규범 윤리학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규범 윤리학에서 윤리적 실천 문제를 중요시한다, 강조한다, 맞을까 틀릴까? 강조합니다. 얘네 둘 다 규범 윤리학이라고. 원래 도덕 규범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침까지 내려주는 규범 윤리학의 역할이야. 그래서 둘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으로 적어놨지. 그냥 수특에는 그냥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둘 다 규범 윤리학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같이 붙여서 읽어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다만 얘는 이론적 힌트를 세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고 얘는 실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론 규범을 세우는 거를 도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도 실천하는 거,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걸 도외시하지 않아요. 둘 다. 그래야죠. 그래서 공통점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통점은 보편적 도덕 원리, 보편적 도덕 원리나 인간 성품에 관해 탐구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실천 규범 윤리학과는 달리 보편적 도덕 원리에 관해 탐구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근데 이거를 개념을 명확히 안 놔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처음 보면 다 틀린다. 이론 규범 윤리학만 할 것 같잖아. 실천 규범 윤리는 안 할 것 같잖아. 이름이 실천 규범 윤리니까. 근데 둘 다 규범 윤리학이에요. 규범 윤리학.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실적 도덕 문제 해결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실천 방안 제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는 달리 현실적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로 나올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도덕 이론들의 도덕적 타당성. 이 도덕 이론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 옳은 이론인가, 올바른 이론인가, 가치 있는 이론인가, 정당한가, 선한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 어떤 게 선한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윤리학들인 거고, 다음으로 메타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도 현대윤리학에 속해요. 실천규범 윤리학 플러스 메타윤리학, 밑에 기술윤리학을 나올 건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최근에 등장한 윤리학이다. 그리고 메타윤리학은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논리적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수충이라고 돼 있죠. 왜 훈수를 두는 거냐면 얘네들이 규범 윤리학 하면서 야 이게 선한 거야, 뭐 이게 도덕적인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이론이 진짜 맞아?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사실 판단 문제에서 가치 판단 문제를 도출하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사람을 때리면 히트하면은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건 사실 판단이죠. 어떤 사람도 이걸 부정하지 않아.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고. 그러면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 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냐고.
사람을 때리면 고통스럽다는 게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은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연결될 수 있냐고 이 인과관계가 옳은 건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게 악인가? 혹은 뭐 공리주의에서는 고통을 악으로 보거든. 뭐 악한 거는 감옥을 가는 게 정당한가? 악하다는 건 뭐지 애초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지? 이런 걸 전부 고민하는 걸 해. 그래서 계속 분수 두는 거야. 야,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 맞는 거야? 너 이거의 개념 정의는 뭔데?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계속 태클 걸거든. 방안은 제시 안 해. 얘는 방안은 얘네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얘는 너네가 제시한 방안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검증만 해요.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학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는 문제는 혹시 메타라는 뜻이 뭡니까? 메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메타라는 뜻을. 메타. 메타인지. 메타인지 좋아. 예. 그 메타인지 뜻이 뭔지는 아니 근데 용어는 들어봤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다. 자기객관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거든요. 물리학이 영어로 피직스인데 형 이하학을 피직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형태 이하의 형태를 가진 것들에 관한 학문이죠. 형 이하학은 그 과학적인 게 다 형 이하학 분야야. 그러면 이제 논리학이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이런 거는 형태 그 넘어서 추상적인 걸 가잖아. 그런 걸 형 이상학이라 그래. 형 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형태를 넘어서는 학문이죠. 그래서 뭐뭐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소설 중에 메타픽션이라고 있어. 메타픽션. 그러니까 유니버스도 사실은 유니버스가 우주인데 우주를 넘어서서 가상현실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의미로도 쓰냐면 뭐뭐를 넘어선 뭐뭐에 관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메타픽션이라는 거는 혹은 메타시네마라는 거는 내가 소설 속 등장인물인데 내가 영화 등장인물인데 내가 영화 속 인물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소설 속 등장인물이라는 걸 깨닫고 관객한테 말을 걸거나 독자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거를 메타픽션, 메타시네마라고 해요. 괜찮니? 그래서 소설에 관한 소설이죠. 시네마에 관한 시네마. 메타 윤리학이니까 윤리학 그 자체에 관한 윤리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나와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 왜냐하면 윤리학이란 과목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죠.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엄밀한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가? 그거를 근데 계속 태클을 걸면서 조금 되게 애가 개념이 쫀쫀해지거든요. 쫀득쫀득해서 얘가 굳건하게 이렇게 좀 기틀이 세워지니까 학문으로 성립하는데 얘가 도움을 줘. 학문의 성립 가능성 혹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표현이 다 오른손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라거나 용어의 의미나 개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하다는 건 뭐야? 감옥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간다는 거야? 또 어떤 게 처벌이야? 이런 거. 혹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강이라 적절해 이런 거. 그런 거를 검증하는 역할. 그리고 도덕적 추론에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뭐랑 헷갈리냐면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무슨적 타당성이야?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도덕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거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 인과관계, 용어의 의미 그런 걸 검증하는 게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과관계지만 여기랑 좀 다를 거거든. 여기는 논리적 인과관계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걸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래. 용어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빼고 읽으면 모른다.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이 도덕적 타당성을 규명한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 주의 깊게 선지를 의미를 가지고 독해를 하지 않으면은 자주 내 빼고 있다가 틀리는 문제다. 그냥 쭉 읽어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나중에 선지를 보자. 마지막 기술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기술윤리학. 여기 기술은 아티피셜이 아니고 디스크립트예요.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여 서술한다를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나열하는 걸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인디아나 존스죠. 왜 인디아나 존스냐면 내가 직접 그 도덕 규범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는 보편적 규범이거든요. 사회가 좁았지. 그러니까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 이런 데는 사회가 좁아가지고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 규범만 정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찾고 싶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도덕 규범이 도덕적이라 그래. 여기서는 이게 도덕적이라 그래. 서로 다른 예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게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면 약간 버릇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좀 미국에서는 하이파이브 해도 괜찮죠. 우리는 허리를 막 공손하게 숙여가지고 예의범절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는 개인주의고 우리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홍사건이라서 공동체주의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는 밀롱사건이라서 좀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도덕 규범이 성립되었어 라고 성립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고기를 옛날에는 먹었죠. 지금은 안 먹지만 서구화돼서 그래요. 우리가 개고기를 먹었어도 괜찮았던 거는 지금은 옛날에는 많이 먹었었잖아. 내가 어릴 때도 개고기를 좀 먹었었거든요. 그냥 지하철을 나오면 보신탕집이 있던 떡볶이처럼 보신탕집이 등성떡이 있던 시기였다. 그죠?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이 다르지 않아. 닭고기 좀 진한 닭고기 맛이야. 근데 우리가 개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는 개고기를 지금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서구식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서양에서 개를 사냥용으로 길들인 거야. 사냥한다고 늑대를 길들인 게 개라서 거기는 수렵체질 문화권에서는 내가 배가 고프다고 개를 잡아 먹으면은 내가 다음 사냥에서 수확할 생존할 확률이 좀 낮단 말이야.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더 낮아지니까 그게 더 생존 가능성이 낮았던 거예요. 개를 잡아먹는 게. 그래서 개를 잡아먹는 건 부도덕한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죠. 그래서 소는 농사 지은다고 못 먹고 그다음에 닭은 그 계란주니까 못 먹고 돼지는 애초에 식용으로 길들인 동물이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뭐가 제일 만만한 거야? 개가 제일 만만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개를 먹었다. 사료에 나와요. 개고기 먹으면 보신탕. 원래 복날이 개 잡는 날이야. 보신탕은 개를 잡아서 먹는 게 몸보신 한다는 의미였어요 옛날에는. 그지 하다가 지금 서구식으로 다 내가 절여져서 그래. 다 세뇌된 거잖아요.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식민지. 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회에서는 이게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는 기술 이야기야. 가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비도덕적이래. 왜 그렇지? 이거는 개인주의 문화라서 그렇구나 라고 서술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회과학 영향을 받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과학적 경험적 사고를 따라요. 과학적 경험적. 여기 하나 더. 사회과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 과학적 다 적어라. 과학적, 경험적으로 기술합니다. 경험적 과학적, 경험적 기술을 강조해. 과학적, 경험적으로 쓴다고요. 근데 위에 보면 메타윤리학 직접 가가지고 경험하는 거 없죠. 그냥 갑자기 그 규범윤리학이 쓴 책 보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은 체크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댓글 건데. 규범윤리학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비도덕적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애들. 아무도 직접 어딘가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얘만 수집해. 얘가지. 그래서 무언가를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게 과학적이라는 얘기야. 사회과학적이다. 얘네는 그 사문 배우는 친구들은 알죠? 요걸 사회현상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요거는 사회과학적 영역이고 요거는 순수 학문적 영역이에요. 뭔가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형 이상학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형 이하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과학적 경험적은 여기만 들어간다고. 그리고 현상들 관의 인과관계. 왜 여기서는 이게 악하고 왜 여기서는 이게 선하지라고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요. 자, 근데 인과관계를 빈칸을 뚫어왔는데 논리적 인과관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무슨 윤리학이야? 논리적 인과관계. 메타 윤리학이야. 여기는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자, 도덕적 타당성 하면 뭐라고? 도덕적 타당성. 규범 윤리학이다. 논리적 타당성 뭐라고요? 메타 윤리학이다. 용어 구분해야 돼요. 막 다 섞여서 나올 거예요, 되게 전부. 그리고 도덕 현상의 상대성에 관심을 가져요. 상대성. 얘만 상대성에 관심을 가진다. 나머지는 다 보편성, 절대성에 관심을 가져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뭐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근데 여기는 이 사회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 윤리가 도덕적이라고 평가를 받네. 이 사회에서는 그게 근데 비도덕적이네. 그런 식의 그 차이점에 더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야. 기술윤리학은. 그래서 그냥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해도 좀 복잡한데
자, 규범 윤리학 안에서 이론 규범, 실천 규범, 공통점 차이점 묻는 거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 혹은 기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이거끼리도 비교하는 거 나올 거거든. 그리고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규범 윤리학과 메타와 기술의 교집합을 묻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규범 윤리학은 전부 가치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거든. 가치 판단. 이게 도덕적이다 아니다. 내 주관이 들어간 거, 개인 생각이 들어간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라고 규범 윤리학. 그래서 여기는 실천지향적 성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실천지향적 성격. 이론 규범 윤리학도 실천지향이 됐다. 실천지향적 성격입니다. 반면에 얘네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여기는 이 논리적인 관계가 모순이 되네. 내 생각이 내 주관적 생각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있는 그대로를 검증하고 논리적인 거 타당성 검증하고 요거는 있는 그대로를 쓰고 그런 거라서 여기는 둘 다 같이 중립적 성격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순수 학문적 성격입니다. 순수 학문. 여기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야. 가치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다 아니다. 요거는 옳다 그르다. 개념은 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안 어렵지 아직까지. 선지가 더 헷갈리게 나와요. 원래 모든 사탕 과목이 그렇다. 개념 내용이 과학보다 쉬워요. 그래서 과학은 문제를 꼬아내지 않아. 마찬가지로 역사도 양이 많거든. 역사랑 지리는 암기량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꼬아내지 않아. 근데 사문, 생륜 특히 왜 두 개가 사탐론 주요 과목이냐면 분량이 작아. 그리고 개념도 안 어려워. 생각보다 개념이 많이 어렵지 않다. 근데 습득하면 그런 거 같네 이런 게 있냐 하잖아. 근데 문제가 그래서 많이 꼬여서 나와요. 원래 그래서 이지 투런 하드 투 마스터인 과목이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것만 딱 개념만 보고 문제 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윤 사문 가지고 어떻게든 변별력을 내려고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쥐어 짜내야 돼. 기깔나게 문제 냅니다. 평가원 기출 보면 생윤들 특히나. 한번 실제 선지를 봅시다. 이론 규범 윤리학부터. 선생님 문을 열어주실 분. 문을 열어줄게. 초대 손님 연재 문전 김해 1번 봅시다. 옳다는 것, 선하다는 수러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의 수로 다루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뭐 같아? 메타 윤리학. 좋습니다. 너 생긴 자질이 있다. 제대로 있네.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 옳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X. 다음 봄이? 아니 이론 규범 윤리학은 현실적 구체적 윤리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삼습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인데 현실적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 맞아요. 둘 다 규범 윤리학이랬잖아. 공통점이 나왔지. 거기 나오지. 보편 현실적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고. 누구도 이론 규범 윤리학. 왜? 규범 윤리학이니까. 원래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이론적 이런 근거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는 거야. 나는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다만 여기는 좀 실천을 중요시하는 거고 여기는 좀 중점이 여기는 이론적 기틀 잡는 거에 좀 더 중점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을 묻는 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인데 이론 규범 윤리학인데도 현실 윤리 문제 해결 이런 걸 목표로 삼습니다. 오변선지고요. 찌우 한번.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성품, 행위, 제도 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까?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니? 아니 맞잖아. 이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냥 딱 봐도. 윤리적 판단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규범 윤리학은. 그래서 행위 성품 이런 거 이 사회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악한 사회 제도다 이런 거. 마르크스가 국가라는 거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도구야 다 부숴야 돼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규범 윤리학적이라는 얘기죠. 이해가니? 그런 실천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이론 규범 윤리학의 역할이라고. 4번 혜진아.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를 탐구할까요? 어디서 하니 이건? 도덕적 메타 윤리학에서 하겠죠.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잖아.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묻고 있는 거잖아. 여기는 도덕적 진리는 무엇인가? 도덕적 진리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것인가?인데 메타윤리학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다고요. 인식이라는 게 가능해? 인식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라고. 메타윤리학 쪽이다 이거는 4번은 X입니다. 오미 6번 5번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을 실천 지향적이라서 순수 이론 학문과 구별되는 학문은 뭡니까? 맞니? 이론 규범 윤리학인데 이게 실천 지향적인 건 맞아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아니요. 맞잖아. 실천 지향적이라니까 규범 윤리학은. 답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답은 맞죠. 실천 주요 순수 이론 학문이 아니잖아. 얘가 순수 학문이었죠. 누가? 메타랑 기술이 순수 학문이잖아. 그래서 순수 학문과 구별되는 학문인 거죠. 윤리학이랑. 윤리학이랑 같이 판단의 학문이고 실천 지향의 학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 학문으로 보는 거는 뭐 기술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이나 뭐 같이 판단이 안 들어가는 애들이나 윤리학을 순수 학문으로 보겠죠. 이해가죠? 개념은 쉬워.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든 분별을 내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도 구분되는 학문으로 보는 거죠. O죠. 현수 6번 봅니다. 6번. 이런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합니까? 아니지. 이거 누구 뭐랬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가 어디에 키워드를 했어요? 메타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 윤리학으로서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가 위에 아까 나왔죠. 유잖아.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얘기지. 메타윤리학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다 선지에 나오는 걸 구멍을 뚫어놓은 거라서 집에 가서 숙제로 다 외워봐. 외워오면은 오답률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 뭐 오답률을 없앨 수는 없고요. 정답을 맞출 확률을 좀 높이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제거할 수 있는 정도만.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메타 윤리학에 속해진 거예요. 넘어가고 지우 다시 7번 실천 규범 윤리학입니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니 실천 규범 윤리학이 그죠? 왜냐면 규범 윤리학에서 이걸 둘 다 관심을 가졌었으니까. 오고요. 시연아 8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문제 중심 윤리학 또는 응용 윤리학으로 이거는 불립니다. 문제 중심 윤리학 이게 현대잖아. 현대 고전 윤리학이 기본인 거고 그걸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응용 학문이죠. 응용 윤리학으로도 불려요. 불리면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이? 그렇지. 그래서 현실 문제 적용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게 주로 키워드로 나오죠. 봄이 9번 규범 윤리학 공통점이야. 이론이랑 실천 공통점. 도덕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맞니? 맞아요. 도덕적 타당성이잖아. 도덕 이론의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 도덕적 타당성. 논리적 타당성은 뭐라고? 논리적 타당성. 네. 메타윤리학이야. 그걸 해라. 도덕 이론의 타당성이니까 실천 규범 이게 이론이랑 실천이랑 규범 윤리학 공통점이고. 찌우 10번. 실천 규범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을 비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내가 그냥 기호를 만든 건데 비판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랑 수업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이것도 설명합니다. 네. 자, A가 B를 비판해. A가 B를 비판할 때 이거를 구조화하면은 벤다이어 그렸을 때 A 입장, B 입장 있고 기응, 니은, 디귿이야. 그럴 때 A가 B를 비판했을 때 뭐뭐를 간과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땡땡에는 기응, 니은, 디귿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봄이야. A가 B를 비판할 거거든. A가 B를 비판할 때 A 주장이 있고 B 주장이 있고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릴 때 A가 B한테 비판할 때 야 너는 뭐를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면 여기에는 기응, 니은, 디귿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기읍이 들어가야 된다. 기읍이. 왜냐면은 B 주장을 가지고 B를 비판할 수는 없어. 야 너 이렇게 주장하는 거 네가 주장하는 걸 네가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없겠죠. 얘가 주장하는 건데. 그리고 공통점으로도 비판할 수 없어. 거지가 거지를 거지라고 비판할 수 없잖아. 자기 얼굴이 침뱉기잖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덜 거진 사람은 더 거진 사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멘탈에도 금이 간단 말이야. 똑같은 놈들인데 에이 이러면 요즘에 나도 내가 비판한 만큼 나도 상처를 입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응 니은 했을 때 얘랑 B랑 포함되지 않는 A만의 입장을 묻는 거야. 비판한다는 건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뇌정지가 좀 덜해요. 덜 틀린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과 비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가 이론 규범 윤리학이랑 겹치지 않는 실천 규범 윤리학만의 특징인 이를 묻는 거예요, 이게. 회장님? 그게 맞습니까, 봄이야? 10번이 다양한 학문 영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가 실천 규범 윤리학만의 특징이야? 맞잖아. 학제적이 어디 키워드였니? 어렵다. 쉬운 파트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학제적 성격이죠. 학제적 성격. 이론 규범 윤리학은 옛날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해도 되는 식이야. 과학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기존의 고전 윤리학으로 설명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제적 가능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현대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과학 기술 복잡하지 않죠. 과학 기술 발전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윤리학이 이건 도덕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답을 내려줬었다고요.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 그래서 학제적은 실천규범 윤리학만의 키워드다. 그것도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니다. 실천규범 윤리학만의 특징이라서 이론규범 윤리학을 비판하는 선지로 적절한 선지예요. 괜찮죠?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1페이지 11번 소연아, 현수야 11번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맞았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얘가 되게 추상적인 거 얘기해가지고 둥그러 잡는 얘기해가지고 야 그게 학문이야 라고 물으니까 옆에서 분수 뜨면서 야 이거 지적받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내가 지적할게 이러고 해가지고 애들이 아이씨 선하다는 거의 의미는 뭐다, 아이씨 여기서 이런 인과관계가 추론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검증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엄밀한 학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규범윤리학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용어 정의 더 구체적으로 해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옵니다. 연재 12번 메타윤리학은 내용이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연재야. 자, 사실명제가 아까 이다 아니다 그런 거야.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가 사실명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라는 것부터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한다가 당위명제죠. 이거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내 가치 판단이잖아. 사람을 때리면 그건 나쁜 거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는 놈은 감옥에 가야지. 그래서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해서 때린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게 연역 가능하다가 추론되냐는 얘기야. 추론 가능한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니 메타윤리학에서. 네. 그렇지. 논리적 인과관계를 다루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봅니다. 이게 다 배운 내용인데 실제 선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처음 보는 용어들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거든. 근데 일단은 교육 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낯선 선지로 표현했다 뿐이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 얘기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처음 보는 선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거죠. 13번 봄이야. 자, 배아세포 실험 사례에 있어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의 확산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의 접근 방식에 가까울까요? 아니요. 메타윤리학이 아니라 뭘까요, 이건? 무슨 윤리학인 것 같니? 이거는 조사지. 조사는 어디서 해? 어디에서만 조사합니까? 조사는 자료를 모으는 거잖아. 직접 가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조사잖아요. 기술 윤리학에서만 해. 그래서 되게 사회과학적인 주제 아니니?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논증의 확산 정도를 조사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루는 거거든. 사회문화 배우면은 요런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기술윤리학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X입니다. X. 지우 14번 메타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강조한다고 봅니까? 맞니? 네. 이거 맞다. 이게 낚시다, 낚시. 뭐가 낚시냐면 도덕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이 낚시야. 이 추론의 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이게 인과관계가 맞냐 그르냐를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추론의 타당성이라는 건 논리적 타당성, 추론의 타당성 뭐 이런 거 메타윤리학의 관심 분야죠. 그래서 옵니다. 메타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덕 신념 어쩌고저쩌고 진위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애들이 그 규범 윤리학인 거 아니야? 말하면서 오답 선지를 많이 골라. 근데 맞는 선지. 다시 현수야. 자, 메타윤리학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려고 하고자 합니까?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진 않죠. 정립하는 건 누구야?
도덕성의 기초 이런 게 도덕적이다 이런 게 비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구라고? 규범 윤리학이다. 그래서 X입니다. 15번. 윤성 16번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보편성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며 윤리학적 성격보다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판단 안 내리잖아.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면 원래 있던 규범 윤리학적이잖아. 에이 저게 무슨 윤리학이야 라는 얘기를 듣겠지. 그지? 그래서 순수 학문이니까 실천을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현실 문제 해결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범 윤리학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찌우. 자, 배아세포 실험 사례에 있어 배아세포 실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의 접근 방식에 가깝나요? 예, 그렇죠. 사회과학적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까지. 16번 다시. 기술윤리학은 도덕현상의 보편성을 관심 두니. 아, 그지. 맞다. 오, 에이스. 아, 뒤에 건 맞지? 뒤에 건 맞잖아. 뒤에 건 사회과학적 성격이 맞는데 뭐가 틀렸어?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혹은 상대성이다. 보편성에 관심을 가지는 건 누구였었니? 규범윤리학이 보편성에 관심을 가져.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 이런 걸 탐구하는 영역이라고요 원래. 맞지? 그래서 뒤에 건 맞는데 보편성 때문에 틀렸다. X입니다. 좋아.